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를 떠난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전격 시사에서는요,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야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정치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식사의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 뉴스 키워드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저희 KBS 일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간밤에 들어온 외신부터 살펴보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나왔던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건데 간밤 미국 주식시장 반응은 못 미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이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때문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2%포인트 높은 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고금리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임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뎌서 이 소비가 좀 주춤할 줄 알았는데 소비도 좀 탄탄한 결과가 이번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같은 날 발표된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도 23만 한 1,000건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는 지표가 좀 확인이 됐는데 네.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기술주 비중이 높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다우지수만 좀 소폭 올라서 마감을 했고 특히 이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0.23% 하락한 채 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도 사실 그 서학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엔비디아에 투자한 분들 정말 많은데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도 괜찮았거든요.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 실적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네. 예상치를 넘어서서 이 30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기는 했는데 네. 문제는 좀 임팩트가 없었다. 이 시장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차세대 칩이죠. 이 블랙웰의 본격적인 생산이 늦어지는 등등의 이런 이유들이 투자자들에게 인상을 좀 깊게 남기지 못했다. 이게 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문가들은 이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선 이 투자 가치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일단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다음 달 회의에서 이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B컷을 네.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은 다소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두 번째 대국민 국정 브리핑 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작업을 후퇴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 먼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 4+1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4+1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다가 이 저출생 대응까지 가리키는 건데요. 개혁은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이라면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정원에 관한 재논의는 없다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 이 이견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어제 기자들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정말 없는 건지 네.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당정 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견서를 좀 거듭 부인은 했습니다. 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좀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또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양자 회담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 이 고가방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는데요. 네. 뭐 별도의 공간에서 이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선 자신도 과거에 이 검사 재직 시절에 이 자택에서 전직 영부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방식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연금 개혁인데 뭐 대략적인 방향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좀 방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으로 지금 무엇보다 이 청년들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특히 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개혁의 방향이 이 세대별로 보험료를 좀 차등해서 이 차이를 둬서 인상하는 방안이 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이 또 곧 네.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미뤄졌던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모레입니다. 다음 달 1일 새로 열리기로 합의가 됐다죠.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양자 회담이 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일 모레 이번 주 일요일이죠. 네. 오후 2시에 이 국회에서 회담을 열기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회담의 의제나 또 형식을 놓고 양측이 계속 좀 신경전을 해왔었는데 네. 결국 이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회담은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언론에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두 당의 이 정책위 의장 또 수석 대변인까지 배석하는 이른바 이 3+3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의제를 다룰지를 두고 또 네.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자세한 정치권 소식은 전격 인터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어제 오후에 좀 속보가 들어오면서 놀랐는데 서울 서대문구 한 도로에서 황당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면서 2명이 크게 다쳤어요. 네, 이 사고 장면 뭐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저도 정말 이 처음에 보고 이 외국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눈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네. SUV 차량 한 대가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SUV 차량 한 대가 뭐 통째로 정말 이 금방 빠져버릴 정도로 땅에 정말 크게 이 구멍이 났는데요. 네. 재보니까 가로 6m, 세로 4m, 깊이가 2.5m나 됐습니다. 아이고, 예. 이 사고로 8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요. 이 동승자였던 7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뭐 손 쓸 새도 없이 차가 뭐 정말 순식간에 네, 빨려 네. 들어갔었는데요. 멀쩡하게 이 도로를 가던 차가 옆으로 잠깐 기울더니 땅 밑으로 바로 빨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고 조짐이 좀 앞서서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나기 10분 전쯤에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위로 이렇게 팍 튀어오르고 예. 뒤 이은 차량들도 흔들거리면서 이런 좀 진동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이 사고가 난 도로가 얼마 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었다면서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다. 이 서울시 진단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 서울시의 설명은 지난 검사 때 검사를 해보니까 땅에 비어 있는 공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이 최근에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좀 원인을 다시 좀 알아보겠다는 건데 뭐 일단 서울시는 이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과 또 하수관 이런 곳에서 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지금 좀 일단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종종 다니던 길이라서 이게 네. 또 사고 원인이 뭐였는지 좀 네. 정확히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직을 결국 잃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이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앞서 내려졌었던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을 하면서 네. 어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첫 3선 교육감이었죠. 네. 임기를 2년 남기고 지금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직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은 재선을 전후해서 전교조 서울시 지부로부터 해직 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요구를 받습니다. 네. 이 요구를 받고 장학관 등에게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실무진은 당시에 이 해당 교사들이
선거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아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또 형평에 비춰서 무리다 이렇게 채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별 채용 지침을 단독으로 결재를 하고 네. 결국 이 5명에 대한 채용을 강행을 했죠. 당시에 공개 경쟁 시험인 줄 알고 응시를 했던 지원자 12명은 모두 탈락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고 2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대법원도 이 법리를 오해한 게 없다면서 이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조희연 교육감 선고 후에 이 해직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막힌 현실에 좀 회한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조교육감 사건이 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는데 네. 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해서 유죄를 확정받은 처음 사례로 이번에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월 16일에 치러지는 네.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선거가 지금 50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네.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이 선거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정치권 관심도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좀 민감하게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보수와 진보 이 두 진영의 맞대결로 계속 치러져 왔기 때문입니다. 네. 선거 1년 전에 당적을 정리했어야 하는 규정상 기존 정당인은 출마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보 이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를 교육감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포항과 경주, 부산과 울산에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또 그 밖에 영남 지역과 강원 영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4도, 원주와 대구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 후반인 만큼 출근길 정체는 평소 같은 시각보다 심하진 않지만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더 가서 여의도 지나는데 1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노포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경기권에서는 수원에서 주춤하고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한 여야의 평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김상훈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주된 내용이 4+1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 의료, 연금, 교육, 그리고 저출생과 관련된 계획 의지를 밝히셨는데 네.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을 잡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계획안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에 이제 숙제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여당과 잘 협의해서 협치의 정치로 그 성과를 완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의료 대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은 뭐 원래 부족했는데 처우 문제가 원인이고 그래서 의료 개혁이 필요한 거다. 현재 응급실 대란 위기에 대해서는 비상 의료 체제가 원활하다 이런 진단을 내렸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좀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응급 의료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또 발표를 했고 네. 또 응급의료 부분만큼은 정부에서 각별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 결과를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각 의과대학별로 그 전공의가 미복귀된 상태이지만 응급의료 또 중환자 수술 부분만큼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지금 비상 의료 체제도 원활하게 지금 대책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인식을 향해서 좀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다 이런 좀 쓴소리를 했던데요. 뭐 저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정부 측에서 현재 의료 공백의 장기화 사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의료 대란 관련한 이 한 대표의 중재안을 두고 지금 유난 갈등설이 좀 급부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대표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분이 의장님이실 텐데 예. 정책위 의장으로서 또 지역 의료계 현장 의사들 의견 청취도 하셨고요. 뭐 예.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대표와 함께 중재안을 정리하신 부분일까요? 아니면 한 대표의 단도가 아닙니까? 그 중재안에 대해서 저는 뭐 특별하게 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네. 뭐 저보다 또 한 대표가 뭐 의료계의 여러 목소리를 저보다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뭐 우리 당연 또 인유한 의원 같은 것도 닥터 출신도 계시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본인의 안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의견 차이로 저는 간주하고 싶은데 이걸 당정 갈등이라고 또 비틀어서 판단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규현 복지부 장관 또 장상윤 사회수석 또 이주호 교육부 총리와 또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한 대표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더욱더 의료 체계의 공백을 메우는 그런 대책에 더욱더 준비를 잘하겠다 그렇게 또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의견이 조금 다를 뿐 뭐 갈등으로 이렇게 짚는 거는 좀 무리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오늘로 예정됐던 이 만찬이 연기가 됐잖아요. 의장님도 예. 참석자 중 한 분이셨고 그러면은 이 취소 사실은 좀 언제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도 그 대통령 관저 오찬 만찬 초대를 많이 받아봤고 또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대통령은 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정에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또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소화하고 나서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번에 사실은 보도에 따르면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알았고 한동훈 대표는 몰랐다라고 좀 알려지면서 이게 패싱 논란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당 대표에게 연락을 하지 않나요?
당대표에게 직접 연락은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또 참모들이 있으니까 네. 참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서실장 우리 그 당대표 비서실장 통해서 이제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네. 한 대표 패싱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의 다양한 일정 소화 과정 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밖에서는 갈등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풀면 만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만찬이 지금 연기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성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추석 지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를 같이 지켜보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 정당과 또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정기국회가 곧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 입법 과제를 또 상의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을 텐데 네. 그때 자연스럽게 자리가 다시 마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에는 뭐 정기국회도 있고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예. 어떤 민심 챙기실 일도 많으니까 그 이후 정도가 되겠네요. 예, 저는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경원 의원이요. 이 의정 갈등을 야기한 정부 측 책임자들이 좀 물러나고 새롭게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대안을 내놨는데 의장님도 뭐 누군가 책임지고 좀 물러나야 한다. 뭐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건 책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또 담당 차관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왔고 또 이번에 의료 계획 특위에서 발표한 정부 대책안도 제가 한번 직접 보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다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적절한 공조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정부에서 지금 양보를 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비공식적으로 고위 당정 회의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또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또 나누고 또 대책을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현재까지 있어왔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윤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난 청문회에서 이 외압 실체가 없는 게 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또 당초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해서 정권을 겨냥하는 그런 특검법이었습니다. 저는 특검은 현재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특검이다. 네. 그래서 특검, 탄핵, 청문 이런 게 자꾸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만약에 이것이 특검으로 해서 무한한 수사 범위로 책임자를 확대해 나갈 경우에는 재난 재해사고 때 다음에 어떤 장교가 어떤 사단장이 네네. 병사를 이끌고 재난 구조 업무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사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최상병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지만 최상병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우리의 네. 소명이지. 책임을 무한대로 넓혀서 반드시 처벌을 이만큼 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난 재사고 때 우리 군사 책임자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 형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제 있었던 전국 브리핑을 두고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좀 혹평을 했거든요. 뭐라고 좀 답을 해주실까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또 민주당도 가슴이 뜨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등등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 폭등, 전세가 폭등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이런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집권 정당으로서 경험이 있는 민주당도 같이 좀 협치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 브리핑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미뤄졌던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빠르게 좀 잡혔습니다. 예상보다 9월 1일 모레 열리는데 이제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기로 했고요. 예. 의제는 아직 조율 중이던데 의장님께서도 배석하시잖아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의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그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민생과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대표가 회동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생 현안과 민생 법안 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법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당도 이번에 그 협의치를 하지 못했던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원자력 산업,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국가기관 전력망을 수정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예상보다 좀 빠르게 일정이 다시 9월 1일로 잡히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 안에 의제가 잡힐 수 있을지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모처럼 회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각 정당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같이 한번 교환해보고 또 서로 협조해서 이뤄내자는 어떤 그런 약속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실무진들이 의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한편에서는요, 회담이 열려도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대표가 뭐 권한이 없는데 무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아바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회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답을 하실까요? 한동훈 대표는 집권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은 국민의 힘을 통해서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깃장을 놓고 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서로 양당이 또 요구하는 그런 의제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이런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회의적 시각보다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있었던 좀 헌재와 대법원 선고를 살펴볼게요. 일단은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됐던 이정섭 검사 탄핵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뭐 향후 민주당 검사 탄핵에도 좀 제동이 걸릴까요? 탄핵의 전제 조건은 그 공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게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되는데 네. 22대 국회 또 지난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탄핵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탄핵의 문제는 만약에 탄핵으로 탄핵 소추가 되고 나면 공직자가 직무에서 직무를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의 그 업무 공백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탄핵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보다는 현실적인 정부의 어떤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논쟁으로라도 반드시 지적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고, 탄핵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해 나가는 그런 국회가 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어떤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탄핵은 너무 과한 처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대법원에서는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판결 확정이 났습니다.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예.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정의 구현이다, 정치 판결이다 평가가 있거든요. 정치 판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의 여러 가지 좀 그 비리 사실에 대해서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법부라면 저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또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로 이제 그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선거가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예. 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을 할 수 없지만 뭐 사실상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눠서 치러지잖아요. 다가올 선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당 차원에서 교육감 선거를 어떤 뭐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정당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또 진보 보수 진영의 대결이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고 늘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고 보수 진영이 단일화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사실상 입법 공백 사태다,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뭐 어제 당정이 뭐 처벌 강화와 예방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가부시도 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센터도 가동을 하고 있고, 예. 교육부도 또 그런 채널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기로 되어 있고, 네네. 또 뭐 법무부 등등 각 부처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각 부처 나름대로 열심히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네. 총괄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네.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에도 주문했고, 본인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부서를 운용을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좀 이런 범죄가 만연되고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정부에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나름의 어떤 그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부터 지금 연찬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뭐 발전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또 그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 또 의원들께서 진지하게 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고, 또 앞으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우리 의원 연찬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는 점, 국민들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정당,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진짜 마지막으로요. 예.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조만간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만나서 대화하면 좀 야당 협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1,400만 주식 투자자, 그리고 또 그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는 공감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폐지를 못한다면 금투세는 유예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날씨가 이제 바뀌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후 불안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로 받는 메시지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은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이제 미래 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취약하거나 폭우가 왔을 때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노년층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산사태가 난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제 혹은 지금 청년들이 겪을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올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심했는데요. 이제는 열대야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수도권과 영남 내륙,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34도, 원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역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일본 열도에 상륙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동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포항과 경주, 부산과 울산에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그 밖에 영남과 강원 영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습도는 72%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의료 대란 특위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보시고 한 문장으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오판 상황 인식 오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일부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현 국정 상황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현재 이제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네. 현장에 가보면 잘 작동되고 있는 걸 느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돼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 수사가 잘 됐다. 그래서 특별히 더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죠? 네. 경찰이 수사한 부분이 어떤 거죠? 경찰이 수사한 거는 최혜병 사망 사건 그 자체만 수사를 한 거고요. 지금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틀린 말, 다른 말을 한 거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예. 네, 차근차근 한 부분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박주민 의원님은 복지위원장 그리고 의료대란 특위위원장으로서 아무래도 의료개혁 관련해서 내용에 좀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기존의 의료개혁 방침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면서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네. 과감한 재정 투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의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장 어떻게 풀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년간 10조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의료 공백 때문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건보재정에서 한 달에 거의 1,800억이 넘는 돈을 넣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의료 대란만으로도 거의 1조가 훌쩍 뛰어넘는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년간 10조를 넣겠다라는 말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당장의 시급한 어떤 대응책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예, 특히 그 의료 체계에 대해서 4가지를 발표했어요. 수련 체계를 바꾸겠다라든지, 네. 의료 전달 체계를 바꾸겠다든지, 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 이미 올해 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어떤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놨던 대책도 올해 초에 정부가 내놨던 얘기를 그대로 거의 달라진 부분 없이 언급한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상황 인식 자체가 국민들과 완전히 달라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최근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고 이게 처우가 좋지 않고 원래부터 응급실 의사는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행위수까지도 개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하실까요? 응급
쪽에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또는 뭐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응급실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진 거는 최근에 의료 대란 때문인 건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전공의가 대부분 다 떠난 상황이죠. 제가 어제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말보다 10분의 1도 안 남는 전공의밖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전공의밖에 지금 응급실에 남아있지 않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과 7개월 사이에 다른 이유 없이 전공의들이 막 떠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응급실이 돌아가려면 응급실을 받쳐주는 배후 의료 역량이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응급처치라든지 급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렇죠.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하면은 이제 배후 의료 역량에 맡겨서 수술 등 본격적 의료 행위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 본격적 의료 행위를 담당해 줄 만한 배후 의료 역량도 이번에 의료 대란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전문의들이 커버를 그나마 해왔는데 전문의들도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거 호소하면서 지금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상황 인식이 다른 거죠.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틀린 거죠. 현재 응급실 사태는 의료개혁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요. 기존 네. 증원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제 뭐 2,000명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의사들의 어떤 역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기만 한다면 아마 의료계에서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뭐 유연한 태도를 전혀 취한 바가 없고요. 그동안 했던 말도 오히려 되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6년도 의대 정원의 부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제안을 대통령실 쪽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하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 장관들이 이미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한동훈 당대표가 전달하자 갑자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지금 반응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고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도저히 정부하고는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좀 진정한 자세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서 이제 퇴짜를 놨다는 뭐 얘기를 방금도 하셨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한 대표 제안에 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서 좀 눈길을 끌었거든요.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대부분의 지금 정치인들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중에 이제 유의미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게 뭐 당정 갈등을 좀 더 부추기려는 의도는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여당에서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진짜 의료대랑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수차례 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정말로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뭐 다른 쟁점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를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정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어져요. 예.
뭐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지금 이렇게 좀 의사단체와 정부 여당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좀 구체적인 방안 뭐 사례가 있을까요?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의사분들이나 전공의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축적된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딱딱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대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사 또는 전공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적으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몇몇 입법적 조치는 늦으면 정기국회 때라도 몇 가지는 좀 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저께였죠. 간호사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뭐 전공의에 의존해왔던 이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좀 전환해서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간호사법에 대해서 좀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간호법에 대해서 참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간호법 통과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사실은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뭐 여러 여당 쪽 정치인들이나 또 정부 쪽 사이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태도 바뀔 거면서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남발하고 그러는지 전 모르겠고 여튼 그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이제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상임위를 주재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만 이 간호법이 인식돼서는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간호법이 인식돼서는 안 된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간호사분들도 막 정말 엄청나게 그 의료 부담 여러 가지 어떤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을 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뭐 제대로 월급도 못 받는 경우들도 허다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업무를 막 부담시키겠다. 어떻게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정말 그 의료계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또 지금 있는 공백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절한 역할 배분이 필요한데 역할 배분 없이 그냥 간호사 분들의 그 노력으로 모든 걸 또 때우려고 하면 또 의료 체제 자체도 제가 보기에 국민들 건강을 더 보듬는다, 더 살핀다라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뤄지던 여야 대표 회담 날짜가 모레로 지금 잡혔습니다. 연기되면서 사실 날짜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비교적 좀 빨리 잡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여러 상황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제 정기국회 때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국회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좀 날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길 기원하고요. 저도 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문제는 의제 조율 진행 상황일 텐데요. 박 의원께서는 뭐 어떤 의제가 꼭 테이블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제를 안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관심 가지실 만한 사안은 의료 공백에 관련된 정치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게 법이나 뭐 예산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법이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요? 이번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5년간 매년 2조씩 10조 투자한다는 거 예산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시급하니까 역시나 다뤄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 뭐 뭔가 재정을 쓰고 하려면 당연히 예산 관련된 이슈일 테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면 다 법인데 네. 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말했다면.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3대 원칙, 뭐 지속 가능성, 또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를 했고요. 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명문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을까요? 뭐 어제 나온 얘기 자체만으로는 제가 이제 문서로도 뽑아서 이제 연금 관련된 부분을 직접 봤는데요. 그 원래 예고됐던 바와는 달리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물론 이제 9월 4일 날 장관이, 정무부처 장관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일 텐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 내용은 발표한다고 돼 있어서 일단 9월 4일 날 발표를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제 발표된 내용 정도만 가지고는 얼개조차도 좀 유추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4일 날 장관이 그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도 내고 논평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뭐 연금 구조 개혁이 다른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고 뭐 연금 개혁이 그러니까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직은 좀 구체적으로 근데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앵커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21대 국회 때 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었던 저희였고요. 예. 마지막에도 모수개혁안 관련돼서 여당 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라고 과감하게 결단했던 것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초에는 어제 대통령이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세세한 내용까지도 얘기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이 됐었는데 네. 어제 나온 얘기는 사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라고 평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어차피 9월 4일이니까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을 장관이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또 평가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 의원님께서 연금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셨죠. 연금 소위원회를 주장했다라고 자꾸 보도가 나가서 제가 좀 속이 상하는데요. 아, 네. 연금 구조개혁의 내용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뭐 소위를 만들든지 이렇게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과의 관계를 구조개혁안으로 갖고 왔다 정부가. 그러면 환노위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개혁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논의에 참여가 필요한 사람의 이 달라져요. 네. 무조건 특위부터 만들어라. 뭘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는데 무조건 특위부터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다양한 안이 있고 다양한 논의 형태가 있으니 빨리 정부가 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 예시로 든 거지. 예. 자꾸 그거를 언론들도 참 모르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향이 있으니까 좀 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전담이잖아요. 예. 그럼 근데도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논의의 신속성이라든지 그게 맞는 거지. 구조개혁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퇴직연금이냐 노인기초 노령연금과 관련된 문제냐 거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 참여해야 될 사람이. 근데 무조건 특위를 만들어라. 아니 무조건 특위를 어떻게 만드는데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못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위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요? 하면 대답도 못해요.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이제 확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안이 나와야 그 안을 그렇죠. 논의하기에 필요한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닙니까? 환노위가 네네. 올지, 정무위가 올지, 기재위가 올지, 예, 알겠습니다. 상한위가 올지, 복지위만 할지, 교육위가 올지 또 해야 특위를 짜죠.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흥분했는데 네네. 특위 얘기하면 제가 반문해요. 그 특위를 어떤 식으로 짤까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추진에 좀 제동이 걸렸는데 현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아쉬운 점들을 저는 어제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탄핵 소추안 쪽에서 여러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든지 또 초기에 이제 뭐 초기에 대리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은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예. 의미가 깊은 거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런 법원 판단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탄소 중립법이라는 게 현행 법으로 있어요. 근데 이 법에 보면은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헌재가 보니까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또 이 법하고 별개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보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 이런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법에는 2030년까지밖에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즉 2030년하고 2050년까지의 이 사이는 비어 있다라는 거죠. 20년이나 그렇죠. 그래서 헌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부가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세부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예. 이렇게 정부가 법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향후에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 헌재 결정 이유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장치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리미리 감축 목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갑작스럽게 줄여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미래 세대들한테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어제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이 법이 헌법에 안 맞긴 한데 하지만 다음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행법은 유효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헌 결정도 있어요. 네네. 위헌 결정이 나오면은 이건 그냥 즉시 법이 안에 틀렸다는 거죠. 아예 네. 이 법은 유효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일단 이 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 때까지는 이 법으로 씁시다. 그렇지만 초점은 빨리 새로운 법을 국회가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빨리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 사실 2030년까지 정해둔 배출량 목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들은 두 개를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요 부분 없는 거 요것도 문제였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배출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요거는 좀 고쳐달라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은 이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아까 제가 40% 감축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수치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와 변수가 있는데 이 수치만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름대로 40%라는 수치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수치가
무조건 부족하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청구인들이 누구냐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데 예. 255명이나 돼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아까 미래 세대 얘기를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 이 기후소송이 시작이 된 게 2020년에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 헌법소원 내면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태명이 딱따구리인 20주자 태아도 2022년에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 같이 예. 하게 된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은 소송이 이어지다가 이 원고를 다 병합을 시켰거든요, 법원이. 그래서 예. 255명에 이르는 그런 청구가 됐던 겁니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노력해야 하는 게 결국 국가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네. 이번 결정의 좀 의미를 짚어본다면요. 지금 이제 날씨가 굉장히 요즘에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 네. 주변에서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앞으로 건강에 정말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걸 막는 것이 국가의 의무냐 아니냐. 이거 아주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입법자들이 건드려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명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위기가 일종의 국민들에게 위험 상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일종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의무를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는 거는 다들 이제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네. 그러나 그 미래 세대가 현실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법원이 미리 결정을 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도 지켜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또 아시아 최초라는 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최초면은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하고 영미권에서는 비슷한 결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러한데요. 네. 독일이 2021년 3월에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랑 똑같았습니다. 현행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판결이 3년 전쯤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제 서방 국가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미국은 좀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 즉 이것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충분하지 않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선 이겼는데 2심에선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향후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유권자들이 내려야 될 판단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즉 법원이 결정할 게 아니고 이 유권자들이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법원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 좀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요. 정부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법 불합치니까 후속 입법을 해야 돼서요. 먼저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요. 네.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바로 추가로 이제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나 관련 부처들이 나서가지고 입법을 또 도와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정치 키워드를 자세히 알아보는 정치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갑자기 추석 이후로 연기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정치 공부 키워드 만찬, 식사의 정치학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정치권이나 외교가에서 이런 식사 자리가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네. 먼저 이 식사의 정치학이라고 할까요? 정치권에서 식사 자리가 갖는 의미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식사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보통 정상회담 때도 그렇잖아요. 예. 식사까지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게 늘 이슈가 되고 또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전제하면 어떤 메뉴가 올라왔느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신경을 썼나 안 썼나 이런 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신경 써서 비빔밥 메뉴가 나왔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나왔다. 이슈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보면 밥상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과거에는 밥상에서 계파가 생겨났죠. 네네. 예. 인심 대신 계파가. 예전에 그 상도동계나 동교동계는 아침마다 그 사저에 측근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한 그런 거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그 사모들께서 어떤 식사를 주로 내놨는가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 자리에 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죠. 누가 배석하느냐, 누가 참석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측근 그룹이 그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좀 여야 특히 정치인들 간에 너무 식사를 안 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네.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녁 술자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하물며 그냥 가벼운 점심조차도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의원들한테 이렇게 눈에 띌까봐 그게 오해를 살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그러던데 글쎄요, 적당한 식사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란이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경우에도 그런 식사 자리에 누구를 부르느냐, 만찬을 주로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이게 이제 권력의 어떤 그 흐름, 방향성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가늠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다양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연기한 걸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일정이 연기되는 일 자체가 좀 드물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된 과정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이번에는 만찬 내용이 알려진 것도 갑자기 알려졌고 취소도 그렇게 갑자기 취소가 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이제 30일 만찬 회동한다. 그러니까 불과 사흘 뒤에 이제 만찬 회동 사실이 이제 그때 나왔고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이틀 만에 갑자기 연기 발표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유는 이제 민생 대책부터 좀 챙기기 위해서 그렇다. 추석도 앞두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또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당정간이 이 만찬이 예정이 됐다가 이렇게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게 좀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간혹 발생하는 일이긴 합니다. 예. 특히 뭐 당정 관계, 그러니까 예전엔 당청 관계라 그랬잖아요. 예, 청와대 예. 시절에. 네. 당청 관계가 약간 갈등일 때 간혹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2006년 11월 달에 그 여당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예. 청와대가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국정 운영한다.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아예 만찬에 좀 불참하겠다. 이러면서 연기됐던 그런 이제 적도 있고요. 예, 예. 2008년 4월에도 당시 그 여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그 당시 이제 친박계 공천 배제 논란이 있었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그 반발해가지고 그 당선자 워크숍 청와대 만찬 이렇게 연달아 불참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청와대 만찬이 연기된 경우도 있었는데 2006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의원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유시민 의원과 비슷한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 왜 이제 다른 사람 놔두고 이제 유시민 의원을 이제 선택을 했느냐 이래가지고 반발하면서 이게 또 연기가 됐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전국 상황이 위중해서 연기됐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4월하고 1996년 12월 달.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하고 만찬 가지려다가 그 당시 여야 대치 국면이 막 이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연기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도 여당 의원들하고 만찬 가지려다 그 당시 이제 이 김선일치 문제, 그러니까 이라크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던 그 건으로 해서 연기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뭐 불가피한 이유로 연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만찬이 왜 연기됐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는 뭔가요?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추석 앞두고 민생부터 챙기자. 그거 급한 거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난 뒤로 이렇게 이제 미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이제 결정이 된 그 시점을 보더라도 뭐 그때 뭐도 사실은 불과 4일 전이었잖아요. 그때도 추석 민심 상황 당연히 고려 변수가 됐던 일정은 뭐 그대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라서 뭔가 특별한 이제 이유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해석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역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좀 약간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6년에는 뭐 유예를 하자.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26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약간 윤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를 하면서 이게 연기된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좀 약간 지배적인 해석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 만찬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총선 직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오찬이 무산된 것도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제 이번하고는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이제 그 대표가 약간 거부를 한 그런 그 사례였는데 그 총선 패배 직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 19일이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 이렇게 제안을 좀 했고. 한 대표는 그 당시 이제 총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제 이 연락을 이제 받게 됐는데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한 대표가 총선 당시 함께 활동했던 비대위원들하고 만찬을 한 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제안을 이제 거절한 거 아니겠는가. 뭐 그 당시에 심지어 뭐
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좀 미묘한 기류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전당대회 직후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 당선자들 그리고 낙선자들과 함께 만찬하면서 갈등이 사실 조금 봉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만찬은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당대회 이제 있고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지난 7월 24일이었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초청을 다 한 거죠. 예. 한 대표 비롯해서 최고위원들, 뭐 주요 당직자들, 또 당대표 후보로 나갔던 사람들 다 네.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서 거의 2시간 정도 삼겹살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굽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뭐 이제 그렇긴 했어요. 덕담도 오가고. 그런데 그날 두 사람 또 독대는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좀 아직은 약간 좀 그런가 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던 중에 7월 30일 날 이제 비공개 회동을 한 게 또 알려졌죠. 네네. 두 사람이 이제 만났다.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을 했고 네. 뭔가 이제 정진석 실장이 좀 중간에서 뭐 조율 내지 이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복잡한 좀 최근 상황을 보니까 막 머리가 좀 무거워지는데 사실 과거에 이 식사 자리가 정치권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사람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식사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아니면 반대로 좀 소극적으로 사용한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네.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 편이죠.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 정치가 굉장히 또 유명했었습니다. 예. 원래 칼국수를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부정부패 척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하고도 딱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박한 점심. 그렇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런 상징성도 굉장히 부여가 됐던 그랬던 게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네. 그래서 당시 청와대 식사비가 5분의 1로 줄었다. 5분의 1이요. 네. 뭐 칼국수만 먹는다 그러면 점심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만큼 소박한 이미지였다. 네, 그랬던 이제 적이 있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홍어가 역시 유명했죠. 네. 워낙 이제 뭐 그쪽 홍어가 많이 나는 지역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해서 야당 총재 시절에 뭐 당의 행사 있으면 막 이렇게 공수해다가 이렇게 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요. 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폭탄주로 사실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이제 정치인들 또 뭐 이런 분들하고 식사할 때 이제 폭탄주 돌리는 거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도 폭탄주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기업가 출신이라 그럴까요? 예, 그 기업도 그냥 좀 그런 폭탄주 내지 좀 과격한 음주 문화로 유명한 기업 출신이잖아요. 네, 이제 그랬던 바가 있고 반면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밥을 선호했던 것으로 또 유명하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점심을 혼밥했다. 이래서 논란이 됐던 바가 있고 또 술을 안 드셔서 청와대 만찬에서 이제 술이 사라지고 그냥 주스가 등장하는 그런 또 이제 전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뭐 식사 자리를 다양하게 활용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혹시 뭐 당정 관계나 뭐 여야 관계에서 지금처럼 좀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런 만찬이나 오찬으로 좀 국면이 전환됐던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긴 하죠. 2017년 9월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야 사당 대표 이제 청와대 만찬 회동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북한 뭐 핵 미사일 도발 이제 막 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때 이제 회동 거치면서 이제 이 한반도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등을 비롯한
5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여야 뭐 대통령 포함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공동 발표문을 채택하는 일이 흔치는 않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랬던 바가 있고 당시 그런데 또 약간 오게 튀었던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끝내 참석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이제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 3월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3자 회동 가졌고 그때도 그 합의문이 도출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합의 처리,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에 이제 합의를 했던 바가 있고.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당청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돌파구로 만찬 회동을 자주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치 공부 오늘은 식사의 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4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 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산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더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들 정리해보는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는 늘어났다고요? 네,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5,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1만 4천 명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부터 4년 연속 계속 감소 추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적은데 수명은 늘어나면서 이 고령화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연령을 봤더니 44.8세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한 0.6세 정도 늘어난 겁니다. 1년 만에? 성별로 봤더니 남성보다 여성이 2.2세 정도 높았고요.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 1971년생인 올해로 52세인 분들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 수는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등록 세대가 이 전년 대비 0.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사는 1인 세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인 세대가 994만 세대였는데 전체 42%나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세대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70대 이상이었는데요. 이어서 60대가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다음이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아 수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었거든요. 이것도 전년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고요. 계속 지금 최저치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첫째 아이 4.6% 줄었는데 둘째 아이는 11.4%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이제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사회적 풍토가 강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울분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네, 이번 조사를 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내린 정의를 보면요. 이 울분이라는 게 부당하고 모욕적이며 신념에 어긋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겪는 감정적 반응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병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연구팀이 전국 성인 남녀 1,02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걸 점수에 따라서 뭐 심각, 중간, 이상 없음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결과 절반인 그 49.2%가
중간 이상이었는데요. 중간. 네. 이 연구팀은 이 중간 이상이라는 점수가 나왔다는 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심각한 울분을 겪는 응답자도 9.3%나 됐는데요. 예. 이 심각한 울분을 겪는 경우에는 이 중에 6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네, 이 세 단계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한 울분 상태로 나타난 사람들 연령을 봤더니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20대하고 30대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가 하는 질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좀 큰 걸로 해석이 되고 울분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60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그 연구팀이 이전에도 조사를 3차례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전인 2021년 조사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비율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 좀 낮아졌군요. 네. 그나마.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이 졸업증명서 발급받을 때 수수료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발급 수수료를 업체들이 담합했다가 적발됐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더니 이 CI테크, 한국정보인증, 아이엔텍 이런 3개 업체가 수수료를 담합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대학 내에 있는 키오스크 아니면 뭐 대학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온라인으로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발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취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보니까 단순히 복사를 해서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본을 또 내야 되죠. 네,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낼 때마다 수수료를 발급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낼 수밖에 예. 없는데요. 이 3개 업체가 시장에서 한 95%가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이제 다른 업체들이 등장을 해서 경쟁이 심해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예 가격을 담합하기로 한 겁니다. 이 세 업체가. 네. 네. 그래서 키오스크 가격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뭐 최저 가격 이하로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 네. 이렇게 담합을 유지하면서 키오스크 공급 가격이 최대 2.7배 올랐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행 수수료도 한 통당 1,000원으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458억 원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 증명서 발급 비용이 오르게 되면 뭐 대학 재정도 낭비가 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위는 이 3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나쁜 업체들 처벌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나온 소식인데요.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실 환자가 붐빌 것에 대비해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대책들 나왔습니까? 네, 최근에 뭐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의료진이 부족을 해서 이 문제가 계속돼 왔었는데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 의사가 더 부족해졌고요. 응급실 진료 이후에 배후 진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처치 후에 해당 과목 진료를 봐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걸 봐줄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예. 특히 추석 연휴에는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특히 더 응급실이 붐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비상응급 대응 주간 이렇게 정하고 특별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권역별로 한 곳씩 중증 전담 응급실 운영하게 되는데요. 응급실은 원래 중증 환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 원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뭐 경미한 증상의 경증 환자들도 다 응급실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위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밀려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아예 응급 환자 그 분류 기준에서 가장 심각한 1, 2단계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진료하겠다는 겁니다. 예.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인상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들 아무래도 뭐 야간 상황에 당직 서면서 경무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네네. 진찰료를 원래도 150% 인상해 줬는데 추석 때는 아예 250%까지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동네 병원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올 추석에는 설 연휴보다 400곳 늘어난 4,000곳이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엽니다.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문 여는 동네 병원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다음 소식. 경주 여행 가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명물 중에 하나가 10원 빵이라고 해서 이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한 빵인데 원래는 이게 화폐도 안 쓰는 게 불법인데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을 이용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화폐 도안은 하느니 별도로 허용한 경우 이런 거를 빼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가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10원빵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느니 지난해 10원빵 판매업체들한테 디자인을 변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화폐 도안을 쓸 수 없다 이런 이유였었는데요. 네. 그러자 뭐 이게 너무 과잉 규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앞으로는 이 10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해서 뭐 티셔츠나 소품 이런 거 만드는 것들 다 허용하기로 했고요. 네. 또 장난감처럼 재미삼아 즐기는 화폐 모조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실제 화폐와 너무 유사하지만 않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뭐 위변조하거나 음란성 그리고 혐오감이 표현되는 건 규제 대상인데요. 뭐 화폐를 불에 태운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화폐 속에 등장하는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의 모습들 이런 거를 떼어내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뭐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거나 합성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티셔츠나 소품 같은 걸로 뭐 장난감으로 만드는 건 괜찮은데 뭐 훼손하거나 뭐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이런 건 여전히 안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가짜로 이렇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피해자 10명 중 3명이 미성년자라고요. 네. 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가 781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37%는 10대 이하였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2022년만 해도 미성년자 피해자가 64명에 불과했었는데 2024년에 288명으로 4.5배나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분석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뭐 10대나 20대 경우에는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활발하잖아요.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관계 맺는 것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물이나 사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저지르면 뭐 사진이나 영상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그 학교폭력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30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임지웅 아나운서였고요. 다음 주엔 고성국 시사평론가가 다시 돌아옵니다. 전격 시사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